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조국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한 장학금 특혜 의혹과 고교생 허위 인턴 의혹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조 씨가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휴학할 때 제출한 병원 진단서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조국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KBS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히면서 내홍에 휘말렸습니다. 사실상 취재에서 배제된 법조팀 기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화성살인 8차 사건에 대해 이춘재가 범인만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진술을 했습니다. 반면에 범인으로 지목돼 20년을 복역한 윤모 씨는 걸음걸이가 자연스럽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릴 때 앓은 소아마비 때문입니다. 밥을 내가 기다리고 어떻게 나오겠어? 생각을 해보세요. 2주일 전 대대적인 구조작전이 펼쳐졌던 경기도 포천의 동물보호소. 당시 구조된 유기견 1,300여 마리의 지금 상황을 후속 취재했습니다. 열악한 임신을 하고 구조된 야생동물 밀거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희귀종인 하얀뱀 백사가 1억 원에 팔리고 있는 현장, 잠시 후 고발합니다. 조국 장관의 딸 조민 씨는 서울대 대학원 재학 중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때 진단서를 내고 서울대 휴학을 했는데 그 진단서가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어서 박건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조국 장관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합격 다음 날 서울대에 낸 진단서 사본입니다. 정확한 발급 날짜도 보이지 않고 발급처인 서울대 병원장 지린도 찍혀 있지 않아 허위 진단서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외래 예약에서 진료까지 통상 여러 날이 걸리는 대학병원의 진단서가 의전원 합격 다음 날 바로 발급된 경위도 수상하단 겁니다. 진단서 사본에 보면 워터마크가 지금 없습니다. 제대로 된 건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사청문회 당시 조국 장관은 딸의 질병 입증 자료라며 진단서 대신 SNS 캡처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허리 접질려서 일주일 넘게 운동도 못 가고 밖에도 못 나가고 침대에 누워서 먹기만 했더니 돼지가 되고 있다 뭔가? 서울대병원은 진단서의 형식과 서체는 자신들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제출된 진단서 양식은 서울대학교 병원 것이 맞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 딸이 고교생 신분으로 활동했다는 서울대 공익인권 법센터 인턴 자격에 대해서도 서울대 측은 남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고교생 대상이 아닌 걸로 확인했다고 답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이번엔 조국 장관 본인과 관련된 논란입니다. 대통령 민정수석을 맡아 2년 넘게 교수 자리를 비운 조 장관은 법무장관이 되면서 또 휴직에 들어갔지요. 대체 얼마나 장기 휴직이 되는지 논란이었습니다. 총장이 답을 냈습니다. 우현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장관은 지난달 서울대 로스쿨에 두 번째 휴직을 신청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마지막 공직이고 3년 안에 학교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 장관은 대통령 민정수석에 임명된 2017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2년 3개월간 휴직했고 지난달 다시 휴직에 들어가 내년 6월이면 누적 휴직 기간이 3년이 됩니다. 야당은 조 장관의 서울대 휴직 가능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따졌습니다. 조국 장관이 말한 3년이 민정수석부터 3년입니까? 아니면 복직했다가 다시 휴직한 법무부 장관부터입니까? 밖에 나가는 전체 기간 3년을 따지는 거지 들어갔다 나간 후로 따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휴직 기간이 3년을 넘었다고 교수직을 자동으로 그만두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관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요할 방법은 없고요. 본인의 판단에 따르겠죠. 조 장관은 법무장관 취임 전 한 달여의 짧은 복직 기간 중에도 서울대에서 급여를 수령해 논란이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이쯤 되면 오늘도 조국 국감이었구나 싶으실 겁니다. 조국 장관 자녀 문제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 문제로 반격했습니다. 국정 현안보다 자녀 공방만 있었던 국감장 모습을 공태현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기관장들의 업무 보고가 끝나자 곧바로 이어진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 야당 의원들은 서울대 총장에게 조국 장관 자녀와 관련한 의혹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요청하며 기선을 제압합니다. 장학금이 얼마나 지급됐는지 제가 한 1시간쯤 후에 질의를 하는데 있으면 바로 주시고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는 여당 의원들도 자료 요청을 하며 팽팽한 기싸움이 펼쳐집니다. 논문이나 포스터를 발표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당 의원들은 고등학교 시절 서울대 의대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한 나 원내대표 아들이 포스터의 제1저자로 등재된 과정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실험실에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합니다. 이 실험의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등학생 참가자는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 거의 유일하다라고. 논문 포스터에 서울대 소속이라고 적은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몰아세웠습니다. 혹시 책임 물으셨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제보가 들어와서 조사. 일부 여당 의원은 조 장관 자녀를 엄호하는 질의도 이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받았던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명만 받은 문서였던 거죠. 용도가 궁금했는데 검찰은 조 장관의 아들이 학교를 빠지고 학원을 다니려고 받았는지 보고 있습니다. 권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입니다. 발급일은 조 씨가 한영외고에 다니던 2013년 7월 15일. 인턴 활동이 시작하는 날 증명서를 미리 받은 겁니다. 이 때문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유일하게 발급된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의 용도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한영외고 수업을 빠지고 학원에 다니려고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았는지 수사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대학 입학 자격 시험 SAT 학원에 다니기 위해 서울대에서 인턴을 한 것처럼 허위 증명서를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한 걸로 의심하는 겁니다.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은 검찰에서 발급 경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 원장님 지시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대 학생들은 어제 광화문 집회에서 서울대 문서위조학과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개천의 가재, 개구리, 붕어들은 이 문서를 교육기관 입학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이 예정증명서 발급에 개입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KBS와 검찰 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KBS가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KBS가 하루 만에 유 이사장이 문제 삼은 법조팀 기자들을 취재해서 배제시키고 외부 조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해당 기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내부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뷰를 하고는 기사도 안 내보내고 검찰에다가 그 내용을 거의 실시간으로 흘려보낸다는 게 이게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이 말 한마디가 KBS 내용에 불씨가 됐습니다. KBS는 애초 조국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유출했다는 유 이사장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어제 저녁 9시 20분쯤 보도자료를 통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진상조사 기간 동안 조 장관 의혹 취재를 특별취재팀에게 맡기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조 장관 일가 의혹을 취재해온 KBS 법조팀 기자들을 사실상 취재해서 배제시킨 겁니다. 그러자 법조팀 취재를 총괄하는 KBS 사회부장이 오늘 보직 사퇴 의사를 밝히며 반발했습니다. 김 씨 증언의 신빙성을 검찰에 확인 시도했던 것이고 검찰에겐 당시 보도 내용이 별반 새로울 게 없었다며 유 이사장에겐 오직 조국 장관 부부만 중요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선 기자의 반발도 거셉니다. 내부 게시판에는 법조팀 배제 결정을 국민의 알 권리와 진실을 고려한 조치라고는 결코 볼 수 없다며 묵묵히 제 역할을 해온 기자들을 한순간에 질낮은 기레기로 만들었다는 비판글도 올라왔습니다. KBS 기자협회도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나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검찰이든 언론이든 이것을 제공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 아니냐
라는 항의를 하고 있다는 것.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의 변호인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자신과 김 씨 간의 대화 전문을 자신의 동의 없이 언론에 제공했다는 이유입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동조했습니다. 유 이사장의 동의 없이 두 사람의 녹취록이 공개됐다면 법적 책임이 있다는 건데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유포하는 건 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대화에 참여자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입니다. 영화에서처럼 동의 없이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음성을 녹음해 사용할 경우 음성권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판례도 있는데요. 유 이사장의 녹취록은 대화에 참여한 김 씨 측 변호인이 공개했고 음성이 아닌 글만 공개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 이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건 아닐까요? 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과 고의가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또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본인의 방어권과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 김 씨 변호인이 전문을 공개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유 이사장 역시 오늘 대화 전문을 공개하기도 했죠. 따라서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록 전문 공개. 유 이사장의 사례에 비춰보면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네, 조국 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잠시 뒤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채널A가 어제 집중 보도한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내용 이어갑니다. 이 사건으로 20년을 복역하고 나온 윤모 씨는 채널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경찰이 자신을 모질게 고문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밝혔죠. 이춘재에게 확실한 답을 듣고 싶다는 심경도 밝혔는데 이춘재가 8차 사건에 대해 범인만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신선미 기자입니다. 이춘재의 자백에 재심을 준비 중인 윤모 씨는 좀 더 확실한 설명을 원하고 있습니다. 기원하지 않다고 봐, 나 지금. 뭔가가 좀 구린 데가 있다고 봐. 구린 것보다 확실한 답을 듣고 싶어, 걔한테. 그런데 최근 이춘재가 8차 사건과 관련한 의미 있는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장소와 방법을 비롯해 범인이어야 알 수 있는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진술을 바꾸는 일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춘재가 진범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8차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과거 수사에 과오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수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은 이춘재와 윤 씨를 모두 용의선상에 올려놓고도 윤 씨의 채모에 대해서만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을 실시해 용의자를 특정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채모 감정 결과를 다시 검증해달라고 요청하고 당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던 범행 현장의 풀에 대해서도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또 다른 지역의 절도 사건 현장에서 수집한 창호지도 국과수로 보내 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8차 사건과의 유사성을 확인하면서 혹시라도 남아있을 생체 흔적을 분석하기 위한 겁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사건 당시 언론은 뭘 했는가? 나를 위해 해준 것이 무엇인가? 윤 씨가 저희 취재팀에게 털어놓은 말입니다. 힘없는 20대 소아마비 환자의 목소리에 아무도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다는 거죠. 진범 논란은 여전하지만 만약 그가 억울한 사람이라면 경찰의 발표만 믿었던 언론도 과거를 성찰해야 할 겁니다. 화성 사건에서 이런 억울함을 겪은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윤 씨는 소아마비로 왼쪽 다리를 거의 못 쓰는 데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가족과 떨어져 살았습니다. 8차 사건이 발생한 건 윤 씨가 22살이던 1988년 9월. 피해자 집 인근에 사는 남성 수백 명의 채모를 채취한 경찰은 용의자의 채모에서 중금속인 티타늄이 다량 검출된 국과수 결과를 가지고 수사 대상을 좁혔습니다. 쇠를 다루는 기계 수리공 등이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 겁니다. 당시 경찰은 윤 씨를 포함해 함께 일하는 농기구 수리센터 직원들의 채모도 채취했습니다. 채모를 우리 거기 사장하고 일하는 사람들 몇 명 뽑아갔어요. 근데 그 잊어먹었다고 두 번에 채모 또 왔더라고, 뽑아달라고.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남성은 3,000명. 특히 장애가 있거나 가족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용의선상에 오른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윤 씨를 비롯해 자백을 했다가 진술을 번복한 이들도 최소 7명에 이릅니다. 경제적이나 여러 정신적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온갖 고초를 당하다가 결국은 증거가 없으니까 풀려나는 현상들이 반복해서 당시 강압 수사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어제 채널A가 단독으로 전해드린 대로 영화 재심의 실제 모델 박준영 변호사가 윤모 씨의 재심 변론을 맡습니다. 박 변호사는 경찰에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역풍이 불 것이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만났습니다.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재심 변론을 맡아 무죄를 이끌어낸 박준영 변호사는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한 경찰의 확실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사건을 그냥 흐지부지 끝낸다. 이거 역풍 불 겁니다. 경찰이 자신들의 과오가 낱낱이 드러날 수도 있는 이번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경우 거센 후폭풍이 있을 거란 경고입니다. 박 변호사는 30년 전 윤 씨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된 윤 씨 채모에 대한 방사성 동의원소 분석 결과도 문제 삼았습니다.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채모나 방사성 동의원소 분석 결과나 이런 것들은 객관적인 어떤 증거로서의 가치가 이제 지금은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 과학적인 증거는 무시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판결문만 봐도 경찰의 가혹 행위 흔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벽 1시경에 조사를 시작해서 새벽 5시 40분에 자백을 했다는 내용이 지금 나오거든요. 이것은 사실상 철야 조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박 변호사는 조만간 공동 변호인단을 꾸려 본격적인 재심 준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조국 장관 관련 보도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 의혹을 밝히는데 핵심 증거가 될 조 장관 부부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려고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유는 사생활 보호였습니다. 안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난달 23일. 조국 가족분 PC 확보하셨습니까? 조국 가족분 휴대전화 확보하셨습니까? 검찰은 조 장관 자택에 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지만 조 장관 부부의 휴대전화는 압수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이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여러 차례 조 장관 부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를 들어 모두 기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조 장관과 통화할 땐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각종 증거인멸 논란에 휩싸인 정 교수 휴대전화 압수에 제동을 거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유심칩도 바꾸신 적은 없습니까? 유심칩, 예. 제가 휴대전화를 바꿨다 안 바꿨다가 왜 중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 장관의 증거인멸 가담 범위를 가리려면 휴대전화 압수가 필요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그 결과가 특히 관심이 가는 건 조국 장관 관련 수사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철웅 기자,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총경 수사가 대통령 민정수석실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요? 네, 맞습니다. 윤 총경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윤 총경이 구속되면 청와대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오전 윤 총경은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섰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버닝썬 사건 불거지고 증거인멸 지시한 적 있으십니까? 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업체 대표 정모 씨 수사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윤 총경이 올해 초 정 씨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며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을 근거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가수 승리 등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죠. 승리가 개업한 주점에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단속 내용을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윤 총경은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뒤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자, 정치권의 관심도 온통 서초동으로 쏠려 있죠.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안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특수부 축소 방침에서 더 나아가 특수부 완전 폐지까지 검토합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달 29일이면 국민의 명령인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180일 이내에 상임위 심사를 마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달 말이면 상임위 손을 떠나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장에서도 검찰건에 대한 견제를 강조했습니다. 검찰이나 이런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혹시 감사원이 좀 봐준다, 이런 느낌을 주면 안 된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당내 검찰개혁특위에선 특수부의 완전 폐지까지 검토 중입니다.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입장은 특수부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하게 축소 내지 폐지를 생각했었는데, 피의사실 공표와 장시간 조사, 부당한 별건 수사 등에 대해서도 개혁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쯤 법무부와 당정 협의를 갖고 검찰개혁안의 세부 내용을 논의합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압박했습니다. 법원을 증거인멸 공범이라고 부르며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지난 3년간 피의자가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하면 100% 발부되던 구속영장이 조국 장관 동생에게는 예외가 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비정상의 극치입니다. 법원이 스스로 사법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법원의 영장 남발을 지적한 직후 기각 결정이 이루어진 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청와대 맞춤형 기각 결정이다. 사실상 법원이 증거인멸의 공범을 자처한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판사 출신 주호영 의원은 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실명과 과거 판결까지 공개했습니다. 명재권 판사는 기존의 영장 발부 기준과는 달리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하고 결국 권력자의 뜻에 맞는 영장 발부 기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사법농단 수사 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명판사가 조 장관 사건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문 대통령을 향한 거친 표현도 나왔습니다. 광화문에 국민들이 모여 항의 집회하는데도 지금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내일 대법원 앞에서 국감대책회의를 열고 사법부 압박을 이어갑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청와대가 조국 장관의 임명에 대해 찬반 진영 양쪽이 올린 국민청원과 관련해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잘 따져보면 이전과 비교해 미묘한 변화가 있습니다. 최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디지털 소통센터장을 통해 조국 장관 임명을 둘러싼 찬반 국민청원에 답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하였으며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깊이 받들겠다는 말은 조국 사태가 불거진 이후 처음 나온 겁니다. 사흘 전 대통령 발언과도 온도차가 있습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와대는 장관 임명이나 임명 철회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설명한 뒤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고민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조 장관의 명예로운 퇴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퇴 압박을 받았던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 개혁을 매듭 지은 뒤 물러난 것처럼 조 장관도 사법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쯤 사퇴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감사하다며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올해 들어 7번째 만남입니다. 만남의 의미를 김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반갑게 악수를 합니다. 가볍게 이 부회장의 손목을 토닥이며 친근감도 표시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문 대통령의 방문에 맞춰 13조 1천억 원 규모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이름을 부르며 공개 자리에서 처음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동훈 삼성 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양성조 충남 도지사를 비롯해 함께 주신 기업인, 대학, 연구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부회장은 중소기업과의 상생으로 화답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함께 나누고 같이 성장하자는 말씀이야말로 세계 최고를 향한 길이라는 걸 잊지 않겠습니다.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만남은 올해만 7번째인데 청와대가 위기 때마다 삼성을 찾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올 초 경제 지표가 악화하자 2달간 4차례나 이 부회장을 만났습니다. 지난 4월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으로 전국이 혼란할 때 민생 행보를 한다며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찾았습니다. 이번 방문도 조국 정국에서 벗어나 경제 행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첫 번째 주제 시작해 볼까요? 예, 불똥 튄 맘카페입니다. 요즘 조국 사태로 각종 커뮤니티에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유명 맘카페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60%가 넘는 응답자가 조국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여기저기 설문조사 많잖아요. 근데 맘카페의 조사 결과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카페 회원 수가 무려 300만 명이 넘습니다. 영향력이 큰 데다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카페이다 보니 2012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이 직접 이 카페에 영상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짜 문재인이냐고요? 예, 문재인 맞습니다. 내일 꼭 투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친문 성향의 맘카페조차 조국 장관 사퇴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결과가 한 언론에 보도되자 카페 내에서 2차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회원 300만 명 중에 900명이 조국 장관 사퇴에 찬성했는데 이걸 다수 의견으로 볼 수 있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선 침묵하는 다수가 훨씬 많다는 걸 알아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광화문과 서초동뿐만 아니라 같은 커뮤니티 내에서도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요즘 단체 대화방마다 조국 장관을 두고 다툼이 있다 보니까 조국 장관에게 새로운 별명이 생겼습니다. 많은 단톡방을 깬다고 해서 단톡방 브레이커입니다. 현 정부 입장에선 매주 나오는 여론조사도 신경이 쓰이겠지만 진보 성향 카페에서 그것도 30대, 40대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 무척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전문기관에서 나온 조사 결과도 현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가 상당히 높아졌던데요? 네, 맞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부정평가가 55%로 최고치를, 긍정평가가 42.5%로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흔히 긍정평가 40%를 국정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심리적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틀 전 발표한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32.4%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락에 앞서서 7년 전 문 대통령이 맘카페 회원들에게 한 약속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정치 걱정으로 회원들 간에 혹은 이웃 간에 지역 간에 다투는 일 없는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예, 오늘의 한마디는 엄마들과의 약속을 꼭 지켜달라는 의미에서 마음 찢으로 하겠습니다. 네, 엄마들의 마음이 찢어진다 이런 뜻인 것 같네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예, 쫄지마입니다. 쫄지마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나는 꼼수다 방송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꼼수다와 민변의 공동 프로젝트 쫄지마 공식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쫄지마 끝! 방송이 끝날 때마다 쫄지마를 주문처럼 외쳤는데 실제 2011년 한미 FTA 반대 시위 때는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쫄지마가 시위 구호로 등장했습니다. 당시 쫄지 말자는 이명박 정부 때 진보 진영을 하나로 묶어낸 구호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7월 일본이 수출 보복 조치에 나서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 이런 말을 남길 정도로 쫄지마는 진보 진영이 독점해온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뜻밖의 인사가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쫄지 말자, 쫄지 말자, 고개 숙이지도 말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쫄지 말자의 주어가 바뀌었네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표현을 쓴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광화문 집회에 많은 인사들이 모이자 자신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어제 집회를 두고 자유민주주의의 축제이자 10월 항쟁이다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보수 정권에 저항하는 언어였던 쫄지마가 이번에는 침묵하는 보수와 중도층을 묶어내는 그런 구호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여야 모두 지지층 결집에 애를 쓰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얼마 전 김진희 간다에서 동물보호소에 방치돼 있던 1,300마리의 유기견을 구조하는 장면 보여드렸습니다. 지금은 임시보호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돌멩이를 먹은 강아지도 발견됐습니다. 김진 기자가 다시 살펴보고 왔습니다. 법원의 집행명령으로 지난달 철거된 포천의 유기동물 보호소 앞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는 했지만 여전히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한다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포크레인이 철거를 하고 난 후에 땅을 다지는 작업 중인데요. 지금 보시면 곳곳에 풀려나와 있는 개들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띕니다. 구조 과정에서 흩어진 개 수십 마리, 취재진을 발견하자 극도로 경계하는 표정입니다. 열악한 환경으로 개들의 지옥이라 불렸던 곳인데요. 얼마 전 철거 소식과 함께 그 충격적인 실체가 김진희 간다 영상을 통해 생생히 공개됐습니다. 2주가 지난 지금 유기견을 보호하기 위한 장소가 인근에 임시로 마련됐습니다. 급하게 세운 임시 천막과 분주히 움직이는 자원봉사자들. 전쟁터에 만든 임시병원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학대의 공포를 잊지 못한 상당수 유기견들은 아직도 사람의 손길을 피합니다. 구조 후에 태어난 강아지들까지 이곳의 개체 수는 1,300마리를 훨씬 넘을 것으로 짐작되는데요. 아유, 지금 이게 다 어미들만 있는 방이에요. 보면은 그 열악한 상황에서 임신을 하고 구조된 이후에 지금 다 출산을 된 상황입니다. 애타는 심정과 달리 개체 수가 워낙 많아 사정이 좋지는 않습니다. 평일 같은 경우에는 봉사자가 열 몇 명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아이들 케어가 그만큼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료는 지금 하루에 400kg 정도 소진되고 물은 지금 사용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가늠할 수가 없어서 지금 있는 걸로 아마 열흘이면 동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순간 촉각을 다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작은 생명이 힘겨운 숨을 이어갑니다. 지금 빨리 병원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바로 출발해요. 어떤 유기견이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정확한 상태 파악에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병원으로 보내는 것도 한계가 있고 치료하는 것도 비용이나 시간도 많이 들 것 같아서 문제고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푸들인데 완전히 얘 보세요. 여기 귀 이거 좀 보세요. 예. 이런 애들이 버려진 애들이에요. 집에서 개를 버리면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철거 당시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돼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유기견.
지금은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인데요. 골반뼈가 부러진 채 방치돼 걷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뱃속을 찍은 엑스레이 사진에서 의료진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장 안에 잔뜩 쌓인 동그란 물체들, 바로 돌이었습니다. 수의사는 장기간 열악한 상황에 갇힌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돌을 삼킨 걸로 보고 있습니다. 통증 호소하고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였었는데 그 부분은 현재 진단이 난 이후로 치료 중에 있고 그러면서 많이 회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연합은 철거된 보호소 터에 새로운 시설을 세울 계획이지만 부족한 예산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유기견들이 또 다른 시설로 옮겨져 안락사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검진하고 아픈 곳 있으면 이제 치료받고 그다음에 이제 입양 가정 찾는 이제 단계가 진행될 거예요. 동물보호단체 연합은 구조된 유기견들 모두를 건강하게 보호하고 적합한 가정이 나타나면 입양 보낼 계획입니다. 다시 버려지지 않고 책임감 있게 지켜줄 가족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김진희 간다의 김진 기자입니다. 안타까운 동물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보통 돼지 무게는 100kg이 조금 넘는데요. 중국에서 6배나 더 무거운 슈퍼 돼지가 유행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키우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권호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중국 허난성의 한 양돈 농가. 한 여성이 거대한 몸집을 가진 돼지 등에 올라탑니다. 돼지 왕이라고 불리는 이 돼지의 몸무게는 750kg. 몸 길이도 2m에 달하는 등 덩치가 북극곰을 연상케 합니다. 또 이 돼지의 체중은 일반 돼지보다 6배 가까이 무겁습니다. 최근 중국에선 거대한 몸집을 가진 돼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직격탄을 맞은 농가들이 돼지고기 공급량을 높이기 위해 몸무게를 늘리고 있는 겁니다. 광둥성 양돈협회도 농가들에게 최대한 돼지들을 살찌워 판매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실제 500kg 돼지의 경우 1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70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양돈 농가들을 위한 보조금 지원책 등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돼지고기 공급 부족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지난 주말 북미 실무 협상이 결렬되고 어제 유럽 국가들이 SLBM 발사 규탄 성명을 내자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협박 수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북한은 예정에 없던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놨습니다. 미국과 신뢰 구축을 위해 선제적으로 취한 중대 조치들을 재고할 수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 중단했던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2일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해 유럽 6개 나라가 규탄 성명을 낸 데 대한 불만 표시란 분석입니다. They undermine regional security and stability, and they have in clear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북한은 규탄 성명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의심하며 우리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며 우리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새로운 기록 영화도 방영했습니다. 우리의 자국은 최강의 국가 방위력을 가진 불피의 군사 강국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ICBM 화성 15형을 비롯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이 많았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서울 종로에서 이태원까지 주요 상권의 빈가게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기 있는 동네의 건물까지 텅 비는 이유가 무엇인지 홍유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하철 종강역 출구 앞 대로변 건물이 통째로 비어 있습니다. 임대문이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같은 건물 1층과 2층이 전부 비어 있는데요. 바로 옆 건물로 가봐도 1층에 있는 가게 3곳이 연달아 공실인 상태입니다. 세입자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저는 1억 3,500이 떴는데 지금
인기 상권이었던 경리단길은 초입 가게부터 텅 비었습니다. 봤는데 사실은 깜깜해요. 그 전에 경리단 뜨기 전보다 더 사람이 없어요. 비싼 임대료 논란에 반값 월세까지 등장했습니다. 상인회는 힘내자는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서울 주요 상권의 상가 공실은 올해 1분기에서 2분기 사이 더 늘었습니다. 경기 침체에 온라인으로 옮겨간 소비 패턴까지 영향을 미친 겁니다. 온라인 시장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반대로 오프라인 시장은 굉장히 많이 꺾이는 추세고 일반적인 도소매들은 거의 문을 닫는 경우들이 많고 자영업자의 위기가 상가 공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민아입니다. 남자 축구대표팀 벤투호가 닷새뒤 평양에서 월드컵 예선을 치릅니다. 북한의 목리로 우리 측 평양 원정 응원은 무산됐는데 정작 북한은 이 경기를 외화벌이에 활용합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2년 전 평양에서 열렸던 아시안컵 남북 여자 축구 경기. 김일성 경기장 곳곳에 대형 인공기가 펄럭이고 5와 열을 맞춘 평양 시민들이 위협적인 응원을 펼칩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남자 축구대표팀 벤투호도 북한의 일방적인 응원 속에서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북한의 목리로 우리의 평양 원정 응원이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생중계도 불투명해 경기 자체를 아예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선수단 컨디션 조절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북한이 방북 절차에 답을 안 줘 선수들은 육로나 서해 직항로 대신 중국 베이징을 경유해 1박 2일간 이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인색한 북한은 정작 이번 경기를 외화벌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 여행사는 평양발 코리안 더비란 관광 상품을 내놓고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홍보합니다. 2박 3일부터 5박 6일 코스로 최대 15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항공료와 경기 입장료는 별도 지불해야 합니다. It will be more like 20, 30 euro. But if it's an international match, more like 50, especially for a World Cup qualifier. 북한의 비협조로 축구대표팀은 가장 힘든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지금 잠실에서는 LG와 키움의 준 플레이오프 4차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할게요. 김태욱 아나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잠실의 열기 정말 대단합니다. 키움이 2승 1패로 유리하지만 LG가 어제 극적으로 이기면서 준 플레이오프 불패 신화를 이어갈 기세입니다. LG 팬들은 오늘 가을 야구의 상징과도 같은 유광 점퍼를 맞춰 입고 이렇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 졌습니다. 3년 만에 유광 점퍼 입었습니다. LG 화이팅! 네, 경기는 5회 초가 진행 중인데요. LG가 5대3으로 앞서 있습니다. 경기는 초반부터 난타전이었습니다. 오늘도 키움이 박병호의 홈런으로 먼저 앞서갔습니다. 하지만 LG도 힘이라면 밀리지 않았습니다. 태계로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홈런으로 동점을 만들었고 이어 4개의 안타가 계속 터지면서 순식간에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키움도 물러서지 않고 악착같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두 팀의 이번 시리즈는 보는 사람들을 끝까지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잠실에서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여자 골프 세계 1위 고진영과 2위 박성현이 오랜만에 국내에서 맞붙었는데요. 오늘은 박성현의 기세가 좋아 고진영이 1위의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김민공 기자입니다. 두 달째 세계 랭킹 1위인 고진영과 그 뒤를 바짝 뒤쫓고 있는 박성현. 두 라이벌이 2년 만에 국내에서 맞붙었습니다. 오늘은 평일인데도 갤러리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초반 박성현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곳에만 이렇게 400명 정도 몰려 북적이고 있습니다. 박성현은 버디를 연발하며 4언더파 공동선두로 출발했고 고진영은 도전하며 1언더파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오늘 전반에는 그렇게 핀이 어려운 곳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버디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언니는 오늘 잘 됐으니까 안 어려웠겠죠. 언니 버디 몇 개 했냐고 나 하나만 달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한편 오늘 박결은 홀인원에 성공하며 3,500만 원짜리 침대를 부상으로 받는 등 첫날부터 화제가 만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여러분 혹시 웃프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웃기면서 슬프다는 뜻인데 오늘 이 상황이 딱 그랬습니다. 서아프리카컵 준결승 경기입니다. 노란색 유니폼 말리에 선수가 태클을 했는데 본인도 부상을 당한 듯합니다. 이때 카메라 밖에서 나타난 세네갈 선수 머리로 상대 허리를 찍습니다. 스포츠에서 엄격히 금지된 보복행위인데요. 이후 양팀 선수들 한대 뒤엉켜 감정이 격해집니다. 다시 볼까요? 태클이 좀 깊긴 했는데 서로 괴로워하다 더 큰 싸움으로 번집니다. 웃기지만 슬픈 상황 바로 이럴 때겠죠?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은 낮에도 구름이 많아서 서늘했었는데 퇴근길 무렵부터는 더욱더 찬바람이 불어들어서 옷깃을 절로 여미게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다시 햇살이 모습을 드러내서요. 따뜻한 가을 햇살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한낮에 26도까지 올라 덥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은 계속 쌀쌀한데요. 홍천은 아침 기온이 9도까지 떨어져 일교차가 무려 17도까지 나겠습니다. 제19호 태풍 하기비스는 여전히 세력이 매우 강합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토요일에는 도쿄를 강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 해상에도 간접 영향을 줄 텐데요. 제주와 남해안, 동해안에는 강풍과 높은 물결이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부터 시속 35에서 50km의 강한 바람이 불 텐데 이 정도면 허술하게 설치된 간판을 날릴 수 있는 정도입니다. 동해상은 물결이 최고 7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에서는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륙은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서 날은 갈수록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이제 주변 불씨 관리도 잘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중동 지역 첫 콘서트를 엽니다. 사우디 가장 큰 경기장에서 열리는데 해외 가수 공연은 처음이라고 하네요. 7만석이 매진돼 표값이 13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엄격한 이슬람에 문마저 연 적극적인 소통 능력. 이것만큼은 전 세계 아미들에게 배워야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